지역의 체육시설 영업이 2시간 연장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시범적으로 허용됩니다. 우리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선 직후 당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 수석 대변인의 황보승희, 비서실장에는 서범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참사 나흘째인 오늘 일부 희생자들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시공사의 작업 독촉이 붕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시공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잠시 뒤 7시 가나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올림픽을 한 달여 앞두고 최종 18명을 가리는 본격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오늘 뉴스7은 올림픽 축구 대표팀과 가나와의 평가전 중계 관계로 1시간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시범 사업입니다. 일부 지역 헬스장과 스크린 골프장은 사전 신청을 하면 2시간 연장의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홍대 앞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은 기자,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현장 반응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형 거리두기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형 거리두기 시범사업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는데요. 자정까지 2시간 더 영업하기 위해 이곳 마포구에서는 2곳, 강동구에선 31곳이 사전 신청했습니다. 2시간 더 영업할 수 있게 된 헬스장과 스크린 골프장 관계자들은 숨통이 좀 트인다며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한테 회원 수가 도움이 많이 되죠. 모두들 퇴근하고 난 뒤에 저녁 시간인데 그 황금 타임이에요.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500명을 넘고 있는 상황에 섣부른 조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백신도 안 맞아 있는 상태고 아직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500명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간이 무섭잖아요. 시범 사업에서 제외된 타업종 종사자들은 형평성을 문제 삼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서울시는 시범 사업이 끝나면 평가 결과를 반영해 업종별 특성이 담긴 새로운 거리두기 매뉴얼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홍대 앞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79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쳐 모두 1,138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1차 접종을 마친 거죠. 확실히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한 병원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십 명에게 정량의 절반만 투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접종 위탁 의료기관인 인천의 한 병원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만성질환자 40여 명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정량의 절반만 투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그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지친 대로 정량을 접종을 안 하고 0.3에서 0.25 정도 이렇게 투여를 한 것 같아요. 방역당국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위탁 의료기관 계약 해지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량의 절반 이상을 접종한 것이 맞다면 재접종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청 접종 기준에 따르면 절반 미만 접종했을 땐 즉시 정량을 반대쪽 팔에 접종하고 절반 이상은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3상 연구 결과에서도 1차의 절반, 2차의 정량 접종 시 예방 효과 90%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절반하고 전체가 90%가 예방률로 나와요. 12주 후에 전체 용량을 접종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얀센 백신은 이틀 만에 접종 대상의 절반가량인 45만 명이 접종을 마친 가운데 방역당국은 국내 얀센 백신은 혼합사고가 난 볼티모어 공장 생산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의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우선 이 대표는 당직 인선에 착수했는데 비서실장과 대변인에는 각각 초선인 황보승희 의원과 서범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대선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에는 4선의 권성동 의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수석 대변인에 내정한 황보승희 의원은 만 44세의 초선으로 당내 청년정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 정권교체를 통한 대한민국 국민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소통하는 대변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비서실장 역시 초선인 서범수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서 의원은 5선 서병수 의원의 친동생입니다. 대선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는 4선인 권성동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박진 의원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책위 의장에는 3선인 김도우, 김상훈 의원이 거론되지만 초선 정책통을 발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인선을 위해 지도부와 협의 중입니다. 어제 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여성인 가운데 이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1명도 여성을 지명할 방침입니다.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그분을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섭외를 한 건데 이 경우 지도부 7명 중 4명이 여성이 됩니다. 이 대표는 첫 공식 일정으로 다음 주 월요일 대전 현충원을 참배합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준석 대표 돌풍을 보는 민주당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쇄신의 이미지를 선점한 국민의힘과 비교되면서 꼰대 진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문 강경 세력이 과잉 대표되는 상황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여당 분위기는 최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친문 진영에서는 나이가 곧 개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나이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2030 세대에서 꼰대 정당으로 낙인 찍힐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솔직히 두렵다고 했고 또 다른 초선 의원은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우리도 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보선 참패 이후 초선들을 중심으로 터져나왔던 자성론은 서서히 묻혀가는 상황입니다. 20, 30대 초선 의원 5명은 조국 사태에 대한 당의 대처에 반성한다고 했다가 강하게 지키려는 그런 행동들을 당에서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초선 오적으로 찍힌 뒤로는 조국 반성문을 쓴 게 아니었다고 물러선 바 있습니다. 초선 의원 68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쓴소리 대신 기념사진만 찍고 왔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대통령한테 굳이 질문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변화와 쇄신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이 녹록치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올해 36인데 정계에 입문한 지는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이준석 돌풍이 현실이 되면서 일대 정치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맞다는 평가지만 앞으로 이 대표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국민들은 더욱 까다롭게 지켜볼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이 대표의 10년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중진 의원들 사이 자리한 앳된 얼굴의 이준석 대표. 26살 청년의 여당 비상대책위원 영입은 여의도의 깜짝 뉴스였죠.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것이고 그 정책으로 20대, 30대에 배당된 제 컬처가 아니라 제가 가진 경험과 그리고 제가 가진 열정으로 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손수조 전 위원장과 함께 박근혜 퀴즈로 유명세를 탔지만 5년 뒤 최순실 사태 이후엔 단식 농성까지 벌이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창당에 참여하며 친유승민계 젊은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준석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합니까? 보수정당에게 험지로 꼽히는 노원병에 3차례 출마했지만 안철수 대표 등에게 밀려 모두 고배를 마셨고 바른미래당에서는 당대표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데 왜 전부 다 때를 미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낙선 이후에는 2달간 택시를 몰며 유권자 속으로 파고들었고
여야 통틀어서 예능 현재 프로그램까지 1위를 달리고 출연하며 인지도도 높였습니다.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30이 참여하는 선거 유세를 기획하며 오세훈 시장에 대한 청년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다시 한번 명품 도시로 만들어줄 우리 후보입니다. 오세훈 후보를 소개합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전력에 대해선 전공법으로 논란을 잠재웠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껄끄러운 과거는 야권 통합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공존을 통해 넓은 범위를 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제1야당을 이끌게 된 이준석 대표. 정치권의 변화와 쇄신의 바람을 몰고 와 정권 교체를 이끄는 데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광주 참사 나흘째인 오늘 일부 희생자들에 대한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고인을 배웅하며 오열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병문안을 가던 딸도 있었는데 중태에 빠진 아버지는 아직 딸의 참변 소식을 모른다고 합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고인의 뒤를 따르며 유족들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몸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뵙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버스에 올랐던 막내딸은 뒷좌석에 앉아있다 화를 당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버지는 아직도 딸의 사망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충격이 굉장히 크니까 지금 딸이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나흘째인 오늘 희생자들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유가족들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부검에 동의하면서 장례식장 두 곳에서 4명의 발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추모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동구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오늘까지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했고 온라인 분향소에도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번 건물 붕괴와 관련해 굴착기 기사가 시공사의 작업 독촉에 평소보다 살수 펌프를 더 동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물먹은 흙이 붕괴의 원인이 됐다는 건데 시공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 상황은 박건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30톤짜리 굴착기가 흙더미 위에서 5층 건물을 철거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4층까지 흙더미가 쌓여 있었지만 철거 작업이 시작되자 흙더미는 3층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흙더미 일부가 물을 머금고 밑으로 흘러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에 입건된 철거업체 굴착기 기사는 평소보다 살수 펌프를 더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작업을 독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보다도 물을 많이 빼서 했다라는 현대산업개발을 이렇게 이제 끌어들임으로써 본인의 입장을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철거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말씀해 주시는 건 사실과 다르다. 그런 부분도 이제 기사를 하면서 밝혀지겠죠. 일부 전문가들은 물에 젖은 흙더미가 건물 붕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체 작업할 때 이제 물을 뿌리게 되는데 이제 이 물의 이제 압력이 실은 이제 같이 이제 이 옆에서 미는 힘으로 작용이 된 거죠.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살수 작업이 지목되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추진할 방침인데 한 병원에서는 CCTV를 자발적으로 설치해 녹화하고 또 보호자는 실시간으로 수술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관절 전문 병원. 어깨 관절 환자의 수술 장면을 보호자가 대기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봅니다. 선생님이 또 직접 해주는 걸 또 제가 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믿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실 6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술 장면은 실시간 중계와 동시에 녹화됩니다. 최근 수술 관련 실망스러운 사건으로 통상적인 치료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이 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가 주목받는 건 최근 잇따르는 대리수술 논란 때문. 인천과 광주 등에서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추진 의사를 밝히며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여론도 찬성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수년째 표류 중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이달 말 법안 심사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가 5개 코인을 사실상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25개 코인도 상장 폐지 전 단계인 유의 종목으로 무더기 지정하면서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거래소가 정부 규제를 피하려고 코인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자들은 검증도 없이 상장해놓고 피해는 투자자들이 안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실제로 쓸 수 있다는 이유로 가격이 급등했던 페이코인. 하지만 어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원화 거래 중단을 결정하면서 이틀째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정 가상자산이 원화 마켓에서 거래가 정지된다면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화 거래가 중단된 코인은 페이코인을 비롯해 5개. 여기다 업비트는 25개 코인을 일주일 동안 심사해 원화 거래 중단을 결정하는 유의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해당 코인이 내부 기준에 미달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했다는 게 업비트의 설명이지만 9월로 예정된 정부 규제에 앞서 잡코인 정리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갑작스런 원화 거래 중단 소식에 패닉 상태입니다. 거래소만 살겠다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팽개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상장 1년 만에 퇴출된 경우도 있어 거래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너무 일방적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 그럴 거였으면 이 코인들 왜 상장시켰고, 그럼 그 전에 사전 검증이 얘네들이 잘 못했나? 온라인에선 국내 4대 거래소에서 퇴출될 코인 명단까지 살생부처럼 돌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군대의 민낯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 실태가 어떠한지 어렵게 용기를 낸 여군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군은 과연 스스로 오래된 병폐를 도려낼 수 있을지 오늘 취재우톡에서 윤동빈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 병사한테 이제 화장실에서 몰카도 당했었고, 나랑 깍지 한번 떠보자. 네, 군대 내 성폭력 사태, 윤동빈 기자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여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육해공 가릴 것 없이 지금 성폭력 피해 사례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이 수많은 피해 신고 사례가 접수되면서 국방부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게 하루에 한 600건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피해 사례가 많았던 건데 그동안은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여군들한테 들어보니 일단 낙인 찍기가 너무 좀 심해서 술이 가서 술만 마셔야 된다고 저는 안 간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쟤는 아주 까다로운 애야 몰아가더라고요. 소속 간부 대상으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단기 복무에 있어서 되게 부담이 되는 거죠. 또 가해자의 경우에도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만약에 전역할 경우에 군인연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대 지휘관들도 이번 일은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를 꺼린다고들 합니다. 윤 기자가 이번에 여군 장교와 예비역들을 직접 취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하기 많이 꺼려했었습니다. 그럼 설득에 설득을 거쳐서 취재를 한 거네요? 이런 사례를 얘기해 줄수록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것들이 보완되고 바뀔 수 있다고 설득을 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성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고 이제 본인이 겪은 이야기 중에는 직속 상관 대령이 손 한번 잡아보자. 사무실에서 손 한번 잡아보자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랑 딱지를 끼자고 하고 이런 얘기들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얘기들을 사무실에서 그냥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료 다른 남자 장교들도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요? 다 보고 있는데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자기가 뭐라고 대응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냥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왜냐면 그 사람이 이제 대령이니까 이모 중사 사건이 일어났던 20전투 비행단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동료가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 남자 부사관이 군사경찰의 참고인 자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증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임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하다가 결국 이 남자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이 사실 있긴 하다면서요? 예, 이미 시스템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군 검찰과 군 판사가 이 공군 법무실을 보면은 복도 하나 아니면은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정말 그냥 한 사무실의 동료입니다. 지휘관의 승진에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고 다들 쉬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소라든지 어떤 판결이라든지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 자체 내에서 해결 능력이 없다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안하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휘관의 바로 지휘를 받는 군사 경찰이 직접 다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군도 마찬가지로 군사 경찰이 수사를 하긴 하는데 피해자 옹호관이 곧바로 본부 감찰실에다가 직보를 하기 때문에 이 본부 감찰실에서 다 수사 상황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조금 늦춘다든가 부실 수사를 한다든가 그럴 위험이 좀 적은 상황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본 윤 기자의 한 줄톡 정리 한번 해보죠. 비상구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이모 중사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첩보를 해서 증거를 제출을 했고 자신의 국선 변호인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센터의 성보충 상담관에게도 수십 차례 상담 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떤 2차 피해와 그리고 우울증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비상구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마음이 착잡해지는 그런 오늘 취재호톡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와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먼 이야기로 여겨졌던 기술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리 보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세계,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세대 도심 운송 수단으로 떠오른 하늘을 나는 택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최대 시속 320km로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이나 이런 거 없이 하늘을 나르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대기업 두 곳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와 협력해 자율비행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율비행 개념을 도입해가지고요. 경로뿐만 아니라 사람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비행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빕니다. 이제는 운전자 없이 주행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고 주차도 자동으로 합니다. 운전자가 없이도 현재 이제 저희가 제한해 놓은 그 구역 안에서는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고요.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AI를 통해서 도심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됐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결합해 탄생한 물류 배송 로봇.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대에 활동할 방역 로봇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가톨릭의 본산인 교황청 장관직에 한국인 성직자로는 처음으로 유흥식 대전교구장이 임명됐습니다. 교황청 9개 부서 장관들은 대부분 이탈리아의 추기경들이 독식해온 탓에 임명 자체만으로도 파격입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신도들에게 손을 흔드는 프란치스코 교황 곁에서 유흥식 대주교가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유 대주교는 교황청과 긴밀히 소통해온 한국인 성직자입니다. 당시 방한 과정에도 큰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황청이 유 대주교를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한국인 성직자로는 처음입니다. 성직자성은 전 세계 사제들의 직무와 생활을 관장하는 교황청의 핵심 부서입니다. 교황청 각 성의 장관들은 모두 추기경인 만큼 곧 추기경에 서임될 걸로 보입니다. 충남 논산 출신으로 1979년 사제 서품을 받은 유 대주교는 교황청에 꾸준히 한반도 평화 문제를 알려왔습니다. Passo qualitativo per la penisola coreana, cioè pacifica, anche Corea del Nord entra mondo internazionale come un paese normale. 문재인 대통령은 가난한 이들의 빛이 되달라며 축전을 보냈습니다. 유 대주교의 임명으로 바티칸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위상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 탓에 2년 만에 열렸는데요. 정상들은 백신을 나누고 또 경기 회복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주최국인 영국은 왕실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영국 남서부 코널의 바닷가. G7 정상들이 담소를 나누고 마스크 없이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린 대면 회담. 정상들은 저소득 국가에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We need to make sure that as we recover, we level up across our societies and we build back better. 전 세계 경기 회복을 위해 IMF를 통해 1,0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주최국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등 왕실 3대가 총출동해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했습니다. Are you supposed to be looking as if you're enjoying it? Yes, definitely. 정상 부부를 식물원으로 초대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When we combine political will, we are doing it for the pandemic. So, if you don't mind me saying so, we must also do it for the planet. 미들턴 영국 왕세 손비는 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과 개별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는 코로나 대응 등을 논의하는 G7 확대 회의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 남아공 정상이 참석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난 현역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지만 7명이 거부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쇄신을 외치며 출범했던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당 혹은 출당 대상 의원 12명 중 7명은 억울하다며 못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업무상 비밀을 땅 투기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의원,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김회재, 윤미향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수흥, 오영훈, 우상호, 양이원영 의원 등입니다. 야당 압박용 희생양이 됐다며 반발하거나 의혹 제기하면 다 무조건 출당할 것입니까? 해명이 거짓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고 실제로 팔지 않았다. 이게 드러난다 그러면은 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당초 탈당하겠다던 김수흥 의원도 탈당계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내로남불 논란에서 벗어나야 하는 당 지도부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소명이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복당을 해주면 좋겠다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당대표가 비상징계권을 발동하면 최고위 의결로 강제 출당시킬 수 있지만 후폭풍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내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 대표 수혜자는 안철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안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신임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대선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예, 두 사람의 악연 유명하죠. 예. 바른미래당 시절인 2018년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의 공천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대표가 되면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다 온 세상이 알기 때문에 조금만 불이익에 가까운 뭐 결과가 나와도 이준석이 안철수 싫어해서 그런다 이럴 거 아닙니까? 네, 안철수 대표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해요. 예. 예. 근데 당장 두 당의 합당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이 대표는 오늘 라디오에서요. 국민의당과 합당은 안철수와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그르칠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솔직한 마음으로 그분이 저를 싫어하는 건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미 지역위원장을 공모했다가 이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자 임명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가 합당 과정에서 지분 요구를 위한 조직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속값 후하게 쳐드린다. 쳐드리겠다. 반응이 안 좋아요, 그쪽에서. 당연히 소 말고 딴 것도 같이 들어오고 싶으니까 그럴 텐데. 이준석 후보에 대한 평가는 진정성이 1도 없다. 이 대표는 어제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게 합당일을 계속 맡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는 것이 조금 불편한 그런 기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전당대회 결과 발표가 난 이후에 국민의당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요. 네. 혁신적 야권 대통합에 열린 자세로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 대표도 아직까지 입장이 없군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이제 야권에 외부에 있는 야권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당에 들어올지 또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도 굉장히 관심인데 이준석 대표가 그 시기와 관련해서 직접 언급한 게 있죠. 예, 이 대표는 어제 저희 TV조선 뉴스9에 네. 출연해서 입당 마지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적어도 8월 중순이나 8월 말까지는 결심을 해야지만이 국민들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검증하고. 국민의힘의 경선이 8월 말쯤이니까 그전에는 들어오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이준석 대표 수혜자는 안철수의 느낌표는 윤도, 안도, 최도, 수혜자로 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가 공언했던 대로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모두가 공정한 경선의 수혜자가 되는 대표의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는 공수처가 윤석열 선거 캠프입니다. 네, 이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선거 캠프라는 말은 그러니까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수사하는 것이 오히려 윤 전 총장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 전 총장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 때부터 이 여권의 집중 공세를 받으면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성장해왔죠. 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탄압받는 영웅 이미지를 또다시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이 공수처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탄압받는 영웅의 이미지. 근데 이게 당의 핵심부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강경 대응을 걱정하는 그 소수 진영에서 나오는 목소리 아닌가요? 예, 송영길 대표도 윤석열 파일을 언급했죠. 거기서 예. 분위기를 알 수 있지만 이 검증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기류가 여권에서 여전히 강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악마에 비유했고요. 아예 사정기관 출신의 대선 출마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사가 바로 대권을 집행한다 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를 악마한테 던져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출마 금지 조항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죠. 바로 정치권에 뛰어드는 건 정말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게 180석에 육박하다 보니까 대선 출마도 법으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 전 총장에게 제기된 의혹들, 옵티머스 부실 수사와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는 지난해 추미애 장관 때 법무부에서 무혐의 처리했던 사건들입니다. 네. 만약 같은 사건을 두고 공수처가 기소를 한다면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반대로 또 불기소한다면 윤 전 총장에게 면죄부를 줘서 날개를 달아줬다는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마디로 딜레마군요. 예. 사실 공수처가 왜 이런 민감한 시기에 윤석열 수사를 선택했느냐, 의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던데 예. 한번 수사를 지켜보죠. 두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공수처가 윤석열 선거 캠프의 느낌표는 윤석열과 이성윤의 차이로 하겠습니다. 네. 김진욱 공수처장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는 에스코트 조사로 큰 논란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한 잣대로 수사를 하게 될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유념했으면 합니다. 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한 달여 앞두고 올림픽 대표팀이 잠시 뒤 가나와 평가전에 나섭니다. 뉴스가 끝난 직후 경기는 생중계로 전해드릴 텐데요. 본격 시험대에 오른 김학범호, 어떤 구상으로 나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동욱 기자, 라인업 발표됐죠? 네, 맞습니다. 올림픽을 앞둔 사실상의 전초전, 이번 가나전 공격은 이승우와 조규성이 이끕니다. 기대를 모았던 왼발의 마법사 발렌시아의 이강인은 일단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이승우와 엄원상이 양측면을 책임지는 가운데 정승원과 김진규, 이수빈이 중원을 지킵니다. 김진야와 김재우, 주장 이상민과 이유현이 수비진을 이끌고 안준수가 골문을 담당합니다. 프라이브루크의 정우영과 울산의 이동준 등 기대를 모은 자원들은 벤치에서 출격을 대기합니다. 결전에 나서는 올림픽 대표팀을 보기 위해 입장권도 금세 매진됐습니다. 도쿄올림픽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오늘과 다음 주 화요일에 펼쳐질 가나와의 2연전은 메달 향방을 가를 중요한 밑바탕입니다. 대회 최종 명단은 물론 누가 와일드카드로 뽑힐지도 이번 평가전 결과에 달렸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꼽은 올림픽 키포인트는 체력. 대회가 치러지는 일본의 무더운 한여름 날씨에 체력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하에 날씨가 비슷한 제주도에서 체력 특훈으로 준비도 마쳤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 시작될 가나와의 평가전 첫 맞대결은 TV조선에서 독점 생중계됩니다. 지금까지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주말 동안 뜨거운 여름의 기운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면 서울이 21도, 청주 22도, 부산이 21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1도, 청주도 31도, 대구가 30도로 덥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낮 동안 양산이나 모자를 챙겨 다니시는 것이 좋겠고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 오후에는 남부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동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 중부와 호남에서 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 되는 얘기예요. 참. 네. 공군 양성평등센터가 여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국방부에 늑장 보고한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기본적인 지침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군이 성폭력 대처에 얼마나 둔감한지는 훈령에도 나타납니다. 빠르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 사고는 영광급 이상 등이 연루된 사건으로 명시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할 만큼의 사안이어도 계급이 낮으면 중대하지 않다는 것인지요. 나라 지키는 일에 헌신했지만 정작 그녀 곁에는 그녀를 지켜줄 동료도 기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먹먹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